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730 문자, 라디오 콩으로도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요즘에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미무스완님, PL2020님, 이경신님 다들 많이 미리 출석을 다 해주시고 유튜브로 처음 보신다 그러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간이 끝나도 놓치셨더라도 안타까워하실 거 없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도 계속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확인하시고 내용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어떤 분은 또 너무 이름을 호명하지 말라고 또 해드리면 좋아하는데 고민입니다. 저도. 자, 그럼 뉴스픽 시작해보죠.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빨리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스 어벤져스를 꿈꾸는 전혜연입니다. 아니, 이름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뉴스 부페라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지금 부페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벤져스 네. 말씀드리는 게 3명이 여성이고 또 우리 작가님도 여성이니까요.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 아마 여성 한 분 한 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을 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러자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손을 잡는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특정 대학 이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는 연대, 아름다운 연대 이런 것을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힘든 분들한테도 그런 힘이 좀 되드려야 될 텐데. 자,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19명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확진자가 23명이 지금 됐네요. 4명 오늘. 추가가 돼서 4명이 추가가 23명이라고. 됐군요. 예. 네. 자, 근데 산업계 전반에 지금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관련 대응책이 보고가 됐는데 청와대에서도 이거를 좀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 조율할 지원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1일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원팀 행위도 이제 꾸준히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팀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을 하고요. 또 각 부처별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또 문 대통령도 최근에 어떤 경제가 받을 충격,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도 어떤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은 말 그대로 여당, 정부, 청와대 그렇죠.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네. 중국의 수출 수입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한한령, 관광업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 발표를 보면 현재까지는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업종별 피해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대응책을 지금 네.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광업이 지금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 그 타격을 분석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반도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항공이라든가 해운업 지원 방향, 내수 촉진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함께 대응을 하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가 지금 타격이 좀 그렇겠죠. 입을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단 방역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음압 치료 병상 더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내용만 봐도 상당히 많은데 제조
가축, 관광산업, 뭐 소규모 자영업자들까지 지역까지 뭐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지금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걸 좀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예비비를 3조 4천억을 활용하겠다. 단기 대응책이죠. 네. 그런데 이 3조 4천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 적재적소에다가 잘 써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이 정부의 할 일이라 보는데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우선 차가 멈춰선다. 지금 자동차 업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현대차에 포함되어 있는 하청업체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이 정도로 타격이 큰 것이고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제주도는 지금 무사증 비자 그거 없어지면서 네. 관광객이 거의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지역 경제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던 진천, 아산 이런 부분도요. 원래는 거기가 혁신도시라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굉장히 상권이 번화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대승적인 결단 내리셔서 이 또 우한 주민들을 맞아주면서 거기가 지금 텅 비었다 그래요. 지역 경제 상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요. 2015년에도 정부가 그 메르스 막 그럴 때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했는데 아직 삽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역학조사관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만들어 놓자 했는데 또 지금도 부족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늘 상시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면은 사후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어떨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황도 있으니까 보다 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수의 타격인데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을 좀 조기에 많이 집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쓰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꺼지지 않도록 미리. 상반기에 네. 좀 집행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두 번째로는 경제는 말 그대로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소비 심리에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예,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아마 메르스 사태 초기 때 부처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부에서 이른바 원팀 원보이스 정책을 마련하느라고 고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2015년 종식된 이후에 내수 촉진을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규모 세일 행사를 의논해서 한다든가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조기 종료가 가능하면 최고인데 이 종료된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죠. 이후에 시장에 좀 불씨를 지펴준다면 그나마 타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얘기하면서 각종 지침이나 요구 사항만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긴급 일상 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분야, 각 산업별로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가를 맥을 짚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한 31곳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겠다. 예. 이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부품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차가 멈춰선 부품 원인이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중국산 부품이라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핵심은 아닌데 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부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어떤 밸류 체인이라는 것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부품 업체가 주 52시간의 제한을 벗어나서 좀 긴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라든가 이런 거 허용해 주는 거는 저는 적시에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신고나 납부를 좀 유예해 준다든지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아주 저리로 해서 좀 당장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 해주는 것들 이런 어떤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한중 관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줬을 때 한한령일 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상권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죠.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국가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관광객이 방문하는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방문하더라도 타격이 좀 덜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변화 정책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사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떤 특정 국가에서 알 수가 없죠. 다만 어떤 특정 국가의 상황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지자체 차원의 그런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의 전염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목감기 심하게 걸려 보니까 미국에서는 독감으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종 코로나도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의 하나의 유행인데 다행히 우리 한국의 아직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물론 백신 개발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곳에 가급적 가지 마시라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음식점 가보니까 퀭하고 그래서 아주 뭐 공포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모임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방하시면서. 네. 조금 뭐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실제 사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던 사례인데요.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한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오히려 더 극진하게 돌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깨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뭐 진짜 친구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한국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알고 있는 층, 우리 지역도 잘 알고 있는 층을 찾다 보니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었다고 지금 해요.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서 양꼬치 맥주 한 잔 했는데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중국 본토에 계신 부모님들이 너무 감동하고 그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와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를 맺고 또 국민들 가을이 서로 좀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들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역할을 할 이 미래한국당이 이제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되는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당성, 특히 합법성 이 논란 때문에 어제 창당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먼저 송 소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죠.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한국당이 5일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와서 이거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누가 대표를 맡았냐. 한 달 전에 정계 은퇴를 시사했던 한성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이다. 비례대표 전문이라고 딱 깨고 얘기를 했고요.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없다. 존재 자체가 공약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이 왔느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성찬, 조훈현 이런 의원들을 추가로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코미디 정당이다, 유령 정당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가 참담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미디언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날 이야기죠. 코미디는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데 이런 정치를 코미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보다 더한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합법성, 정당성 이 논란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야 될지 두 분이 조금 그 의견을 줘보시겠어요? 저희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게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당에서 이제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개그 콘서트를
콘서트라고 했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그렇죠. 진짜 폭소가 터지고 다 같이 얼굴 한번 보고 웃으면서 생활에 활력이 됐었는데 정치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씁쓸하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황교안 대표가 아마 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대에서 예전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페어플레이를 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보수 정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보수가 도대체 뭘 지향을 하는 건지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게 될 위성 정당이 공약이 없다. 이것도 참 굉장히 이상하다. 인물만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더 크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의석으로 30석이 확보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런 뭐 위성 정당으로 얼마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황 대표가 말하죠.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속 빼고 사 플러스 1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생존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당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거의 뭐 이기는 거다 이런 식의 또 부류가 있다 그래요. 그런 기류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정말 과도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위성 정당이 정말 진성 정당이 아니라서 뭐 좋은 건가 아닌 건가를 차치하고라도 이걸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건데 국민이 이 위성 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새로 바뀐 선거제 자체를 그냥 완전 유야무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그 표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보수 대통합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해요. 네.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바뀐 선거제하에서는 지금 위성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의 정당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게 돼요. 지금 그 비례대표 3%만 얻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당 위성 정당의 틀을 쓰지 않더라도 일테면 뭐 김문수당 이정현당, 홍문종당, 뭐 또 뭐 이현주당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내세우진 못하지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척하면서 비슷한 이름을 쓰면서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차피 사표가 없어지는 판에 이 정당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하게 찍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표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의 표가 몇 개나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성 정당을 발족시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총선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유리한 앞번호를 받겠다 뭐 이런 의지를 이제 나타내는데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굳이 방법을 찾자면 의원들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불출마한 의원들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7일 전까지 총선 후보 등록일이 이제 전까지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20명을 뭐 이적을 시킨다. 그러면 숫자를 일단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을 찾는다면 굳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은 보수라고 본인을 규정짓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이 정당을 찍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취지가 많이 훼손돼서 사실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뭐 노동자 중에서 의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청소부 중에서 나오기도 하고 빈민운동가도 나오고요. 관료도 나오고 다양한 계층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그래도 정당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원들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기대를 좀 무너뜨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도 정치가 나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쉽게 표를 줄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꼭 비례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지금 바뀐 선거제에서 비례 의석이 줄었어요. 오히려 세석이. 그래서 네. 정말 비례를 늘려야 되는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것인데 그나마 뭐 미흡 하나마 첫 삽을 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요. 네. 지금 전평론가가 말씀하신 어떤 각계각층의 정말 소외된 그리고 장사 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거의 뭐 정말 엘리트라든가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의 감동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많은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인가? 저는 뭐 주부 대표도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업 대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 영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6362번님께서는 비례대표를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다니 권력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파렴치한 정치에 분개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725번님께서는 미래한국당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비정상적이라면 또 4+1, 네, 4+1의 합의체를 만들어서 선거법을 개정한 자들부터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강훈필님께서는 송 소장님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좀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맞습니다. 케어하시길 바란다고 적어주셨고 조혜숙님께서는 아이가 5살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에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이름을 좀 불러달라 그러나 봐요. 김환희님 네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그 대구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에 절에 가시면서 저희 예. 방송을 들으셨대요. 예. 버스 안에서. 그래서 그 수송구를 운행하시는 버스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브런치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뉴스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어요. 준법감시위 출범 당시부터 이게 셀프 감시 아니냐, 뭐 진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안건을 다뤘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삼성이 아마 윤리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외부의 인사들이 주로 꾸려진 외부의 준법 경영 감시 기구를 이번에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입니다. 네. 뭐 일단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법조계라든가 소비자 단체 또 시민사회 영역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일단 말 그대로 위법 요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예. 법 위반 요인이 감지된다. 그러면 계열사들에게 뭐 조사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고요. 또 법 위반이 발견된다. 그러면 시정해라. 제재 요구를 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시도를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혹시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뭐 아직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쨌든 그 재판에 영향이 안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나이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을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판사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
이게 뭔 얘기냐면 삼성이 정치권의 어떤 뇌물 압력,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봐라라는 어떤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면은 삼성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이 삼성이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준법 경영이나 윤리 경영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많은 부분에 부족하다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준법 감시위가 발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위원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양형에 들어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준법감시위라는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그 이전에 발생한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사후 면죄부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재벌 총수 봐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 총수의 오너 리스크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또 삼성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증을 다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해외 나가거나 글로벌한 기업의 삼성, 우리 한국, 코리아 삼성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삼성이 재벌로서 지배구조라든가 많은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애증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삼성이 정말 제대로 이 준법감시위가 좀 제대로 활동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뉴삼성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